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웠던 제주 현안과 이슈들 오늘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오늘도 이 자리에 현덕규 변호사, 김동현 제주 민예총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로요. 4.3 희생자 첫 번째 보상금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3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4.3 희생자 첫 번째 보상금 지급 기념식도 열렸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국가가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4.3 생존 희생자와 후유장애인 등은 300명. 연말까지 1000여 명에게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4.3 영령들에게 첫 보상금 지급 소식을 고하고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습니다. 오늘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4.3 희생자 모든 분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생존 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가슴에 어려진 평생의 한을 회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디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딘 날. 70여 년 편견과 상처를 견디며 그저 평범한 삶이 그리웠다는 김순녀 할머니의 외침은 화해와 상생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돈 주는 것도 너무 반갑지만서도 이제라도 완벽하게 평범하게 해준다면 돈 필요 없어요. 나는 한번 예쁜 신 신어보고. 4.3 생존 희생자 후유장애인 300명에게 실제로 보상금 지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4.3 특별법 개정 논의도 있었고 보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상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상금 지급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4.3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게 이제 진상 규명 그리고 명예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발 방지 재발이야 이런 일이 다시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인데요.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1차로 4.3 진상 보고서가 발간됐고 지금 추가로 추가 진상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명예 회복은 사실은 진상 규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따른 그 어떤 진상에 따른 국가의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명예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희생을 당했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해서는 명예 회복이 끝난 게 아니고 그게 금액이 얼마가 되든 많든 적든 간에 국가가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이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4.3 발발이 된 지 74년이 되는 올해에 처음으로 그 보상금의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행기정이라고 얘기할 때 과거의 국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문제 볼 때 일단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책임이 규명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명예 회복과 보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돼야 결국은 이제 국가 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유족들의 그 한을 그리고 국가 폭력의 피해를 받은 사람 분들에게 국가가 실질적으로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74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제 첫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보상금 지급인데 앞으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번에 300명이 지급이 됐습니다만은 올해만도 연말까지 1,500명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만여 명 이상의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될 텐데 그렇다면 최근에 현덕규 변호사님 참여하셨던 4.3 위원회에서는 그 후유 장애인의 그 어떤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앞으로 지급 과정에서 또 다른 난제라든지 풀어야 될 과제는 없겠는지. 예.
일단 사망하신 희생자와 행방불명, 사실상 이제 사망하신 걸로 봐야겠죠. 예. 그 희생자의 경우는 보상금의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9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금 결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추가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은 없고요. 다만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상속인들, 예. 현재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들을 전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제주도청의 이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정말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 관련된 옛날의 재적 등본이라든가 이제 호적 서류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그 이제 상속인들을 결정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금 그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그럼요. 건가요? 계속 진행돼 있고, 그래서 연내에 보통 지금 예상 크기로는 한 1,200명 정도 희생자 기준으로 예.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올라오면 사실 4.3 중앙위원회에서는 그 1,200명에 따른 그 상속인들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자 한 명의 상속인이 뭐 2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걸 다 일일이 보고서 검토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유장애 희생자분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분이 저희가 알기로 한 7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많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상당히 진통 끝에 예. 3단계로 결정을 하는 하나의 이제 선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논의된 어떤 그 명문의 규정은 아니지만 예.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준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그 후유장애 희생자 결정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결정에서 이제 아까 현부에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좀 아쉬운 대목이 후유 장애인에 대한 등급이 나눠졌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권한과 결정을 좀 넘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 결국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건데 이렇게 등급을 국간으로 나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건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셨을 텐데 그 법리적 판단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후유 장애를 갖고 살아왔던 그분들의 그 시간에 대한 고려 그리고 그분들의 아픔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이 첫 국가 보상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는 그분들이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감내하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가 정말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사죄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법리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후유 장애인들에 대한 등급을 나눈다는 건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고 그리고 그 후유 장애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차등 지급된 분들 특히 이제 대부분 고령이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에게 이 등급이 나눠졌다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럼 고려가 되었을까? 물론 경론 끝에 결국 이렇게 결정이 났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이게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선례가 아니라 굉장히 나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변호사님 직접 분과심의위원회 그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관련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처음에 보상과 관련해서 제1차 회의가 4.3 관련된 중앙위원회 회의가 최초로 제주도에서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셨고 오영훈 도지사도 참석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대원칙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사유들이 다 이제 여기 용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의 지연, 그 어떤 피해의 오래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하되 또 하나의 기준이 그 국가보상법상의 장애 기준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고려한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끝에 제1차 회의에서 전원회의에서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세분하면 이거는 사실을 이제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으니까 3단계 정도로 나눈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망자의 기준이 지금 최고 한도가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후유장애 기준도 최고 한도 1단계는 이제 9천만 원으로 하고 두 번째 단계는 7,500만 원으로 하고 세 번째 단계는 5천만 원으로 해서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결정이 이미 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이 지급이 되고
아주 이제 심한 경우에는 9천만 원, 그 중간은 7,500만 원 지급되는 거로 이미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됐고요. 그 전원회의에서 모든 그 심사하는 과정이 전원회의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라는 내용까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지급한다라는 거는 이미 전원회의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형해화시키거나 그걸 적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회의에서 그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숫자로 보면은 2단계 지급분이 상당히 제일 많고요. 예. 1단계 지급 받으신 분들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3단계로 이제 지급 받으신 분들에 관한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심사위원들이 물론 그 중에는 그분들도 다 1단계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수결의 의견을 거쳐서 다른 분들을 똑같지 않은 거를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그거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3단계로 지급을 결정을 했고 다수의 그 후유장애자분들이 2단계를 판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지연된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급이 나눠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1등급 구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등급 결정에 대한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지연된 보상에 대해서 유족들에게 남겨진 이 후유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미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시작을 계기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트라우마 이 부분에 이제 시달리는 유족들이 많거든요. 희생자들도 많고 유족들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보상금 이외에 생존 희생자 유족들을 위해서 또 다른 또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일단 트라우마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트라우마 치료 관련해서 지금 제주 도내에 트라우마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운영이 좀 나름대로 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이제 수요가 많고 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트라우마 센터가 지금 제주 지역에만 있는데 예. 제주에만 이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부산 영도 같은 경우는 4.3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이라든지 서울 지역, 경인 지역에 트라우마와 관련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거점 공간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일본에 가서 관련된 분들 만났을 때마다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일본 도쿄나 오사카에도 역시 트라우마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예.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저는 그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트라우마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지원이 돼서 어떤 그 수혜자 입장에서도 과연 이게 큰 도움이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4.3 평화공원의 2단계 사업을 보면은 지금 현재 평화공원의 맞은편에다가 그 트라우마 관련된 그 병원 시설, 의료 시설을 상당히 이제 확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상담, 심리적인 상담을 뛰어넘어서 사상과 관련해서 지금 그 후유장애 희생자 중에도 제대로 거동을 못하거나 정말 그 어떤 그 상시 병원에 입원에 준해서 그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단순 상담을 뛰어넘는 어떤 정말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상담센터의 그 운영에 있어서도 그 사실 이제 이미 고령이 돼서 밖으로 외출하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 이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좀 지정을 해서 개별적인 어떤 그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까지 되면 좀 더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 주제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이 20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강은주 전 위원장의 자택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새벽 4시까지 19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강 전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제주시청 인근의 4.3 민족통일학교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강 전 위원장이 경남 지역 진보단체 인사들과 함께 반국가단체인 민중자통전위를 결성한 뒤 해외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위원장은 민중자통전위라는 단체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고 경남 지역 인사 가운데 일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를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지원했는지도 모를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영장을 가져와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장시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를 항의 방문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실시한 압수수색.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 이제 영장을 제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국정원이 의심하고 있는 혐의 사실이 일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민중자통전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 이게 지금 압수수색의 영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 알려진 내용인데, 제가 제주에서 이런 형태의 사건을 저희가 보도한 경우가 제 기억으로는 최근 한 20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자세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영장이 발급한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된 어떤 그 혐의를 두고 있는 그 분들, 그 사람들의 주거나 이런 활동하시는 지역이 그쪽이 경상남도 경남 지역이라고 지역인 것 하네요. 같고, 예. 인원에도 보니까 그쪽의 인원분이 5분인가 6분인가 되고 예. 나머지 서울에 1명, 또 제주 1명 이렇게 강은주 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법원으로서는 뭔가 의심스러워서 이거 강제 수사를 통해서 예. 자료를 확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영장의 내용 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했다. 아마 그 부분은 국정원에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연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려 했는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직 다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밝혀질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이게 실체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침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특히 경남 창원하면 진보적인 노동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세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공안몰이를 한 탄압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가보안법이 위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국가보안법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런 식의 압수수색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19시간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글쎄 19시간 동안 압수수색해야 될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저항이나 반감이 적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사실 압수수색은 짧은 시간에 일괄해서 모든 물건을 다 확보하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그런 방식의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범위를 특정해서 상당히 좀 좁게 그 범위를 한정하면 그 한정된 범위에 맞춰서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잘못하면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한 이제 그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수집한 증거 자체가 전부 나중에 이제 독수독고라고 해가지고 그 무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 범위를 한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범위를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컴퓨터 하드디스크 일체해버리면 그냥 이미지 파일을 떠버리면 뭐 보통 뭐 2-3시간, 3-4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근데 이제 어떠한 내용에 관련된 자료 이렇게 한정이 돼버리면 그 폴더 하나를 다 열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 자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씩 이미지 파일을 뜯다 보면 시간은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압수수색이 된 것은 그만큼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원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되어 나오는 걸 보면은 약 5년 정도에 걸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추적 수사를 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제 국정원의 그 공안 수사권이 경찰로 이제 이관이 될 텐데 그 이전에 어떤 그 축적된 수사 자료를 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또 어떤 그런 어떤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 산하의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 수사하는 마지막 그 대공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동연 이사장님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장시간 이루어졌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시민단체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국정원에서 5년 동안 추적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체포영장에서 체포를 해야죠. 그 당시에 압수수색 당일의 상황을 보면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배를 눌렀고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잖아요. 아니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허위로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까? 아까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압수수색의 방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강훈조 전 위원장이 지금 이제 굉장히 암으로 좀 투병 중인데 그 아이들도 있는 앞에서 이렇게 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어서 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공안 전국 조성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그 전국의 변화의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5년 동안에 이제 추적과 수사를 해왔다는 걸로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무슨 기획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이제 접촉 사고라고 얘기해서 그 압수수색 대상자를 불러냈다라는 건 사실은 그 대상자의 어떤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저기 따고 들어가 하는 거 그 자체가 적법 수사가 아닐 가능성이 생겨요. 그리고 강훈주 그 저기 피의자겠죠. 현재로서는 이제 피의자분께서 그 경찰이 압수수색했다는 걸 알고서 현장을 또 피해버리면 바로 또 압수수색할 수 없는 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다음 날 또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현장에서 본인을 확인하고 압수수색한다는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한다는 걸 고지하고 참여하려면 참여를 해라라고 통지하는 그런 일련의 적법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현장의 어떤 편법 내지는 트릭을 쓴 것이지 그 자체가 위법한 수사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게 위법한 수사가 된다 그러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증거물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과오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오시면 뭐 그 자체가 이번에 얼마나 실체가 없고 증거도 불분명한 무리한 압수수색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알려진 거는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부분적으로 알려졌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인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중국 인사를 만났는데 북한 측과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뭐 좀 더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제로는 제주 현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최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무원 8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됐는데 패널 조사 문항 중에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찬반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무원 800명과 전문가 100명을 조사한 결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공무원은 긍정적이 45.4%, 전문가는 긍정적이 57%로 부정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건설은 공무원은 긍정적이 46%로 높았지만 전문가는 부정적이 54%로 높았습니다. 영상 보셨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공무원 800명하고 전문가 100명은 어떻게 추출한 거냐. 자, 일단 공무원 800명에 대해서는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뭐 기관별 또 직급별 인원을 표본 추출 방식을 통해서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근데 전문가 100명은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도의회에 물어보니까 주로 이제 대학 교수, 예. 연구자들을 한 30명 정도, 그다음에 기자, 예. 기자도 한 그 정도 포함해서 대학 교수와 학계에 있는 분들하고 언론인들이 한 6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다른 분야의 뭐 전문직 종사자들이라든지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45% 정도 나왔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긍정이 더 높았습니다. 57%. 긍정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적정 계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는 2개 정도가 적절하다. 뭐 이런 응답이 나오는데 지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는데 일단은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논의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이 필요한가, 왜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보통 이제 어떤 그 논의의 시발점은 소위 말하는 그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어떤 그 접촉의 그 강도를 좀 높이자 예.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시 그 본질로 되묻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유행처럼 예. 지금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적정 개수 관련해서는 이제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적정 이제 익숙한 제도를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이 2개의 기초자치단체 지금 행정시를 그대로 기초자치단체로 하자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 과연 그러면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이제 스스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권자의 폭이 넓어지니까 지금 도지사 한 사람이 사실상 인사를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글쎄요. 아무튼 그 전문가분들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시류에 많이 부합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문제는 도민의 자기 결정권이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폭넓은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광역자치제도 안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통로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수행하고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퍼져 있는 것을 보고요. 다만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를 몇 개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향후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영훈 지사는 5개에서 6개까지도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모델로 이런 것도 있다고 제시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판단 근거가 이번 여론조사에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면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의 형태와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오영훈 도지사가 제안하고 제안보다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제 5개 내지 6개라는 거는 지금 계속 이제 15분 도시 생활권이라는 얘기 15분 하고 어쩌면 이제 연이 다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그 토론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산북 지역을 제주시를 2개를 쪼개서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또 그 동쪽과 서쪽을 해서 이제 세 개로 놔두고 또 서귀포를 이렇게 해서 거기 또 도시 기본 계획이 또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5개 정도로 나눈다는 얘기 되는데 그거는 어쩌면 생활권을 완전히 새로 개편하자라는 어떤 비전하고 맞닿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과연 제주도 입장에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현재 제주시 중심 아주 원핵으로 돼 있고 이제 제주 서귀포가 이제 부핵 정도로 기능을 하는 제주도의 전반적인 어떤 그 개발 계획이 완전히 틀을 새로 짜는 건데 그 연장선상에 아마 이제 제2공항이나 이런 부분도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2공항과 용어교육도시를 그렇죠. 어느 정도 도시 기본 계획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비전을 토론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이유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은 도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가 5개 정도 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직선제 시장이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직선제로 해서 나온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도지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두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5명의 시장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뭐 그거는 해볼 만하다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거는 뭐 그게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현 박사님은 이 관련해서 뭐 정치적인 해석까지 하는 건 좀 너무 좀 앞서간 것 같고요. 이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시민들의 요구들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 과밀화된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고민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해 가느냐라고 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려해 볼 만한 상황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다뤄보면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만은 주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긍정이 46%였고 부정이 26%였는데 전문가들은 긍정은 28%고 부정이 54%로 반대가 더 높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그룹은 정확하게 어떤 표본 추출이나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도내에 있는 대학 교수나 뭐 기자들 주로 이제 현안에 관련돼서 뭐 기사를 쓴다든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런 좀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양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제2공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반대보다 적은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차범위 안에 있거나 최근에는 또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가 높은 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면 제2공항 건설에도 물론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우리가 제2공항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질문에 솔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주공항의 포화 문제가 분명히 바닥에 깔려 있고요. 또 하나 정부가 공공연히 제시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군사적인 부분이 반드시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그 보면은 이제 초기에 나왔던 거죠. 남부 수색 구조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전면적인 어떤 그 공군의 사용보다는 유사시에 공군이 그 활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도 일부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표방은 안 하지만 내용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 강정에 있는 해군 기지가 대한민국이 어쩌면 전략 해군으로서 앞으로 계속 그 위치를 다져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강정 해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니까 평소가 아니라 평시는 오산이나 뭐 사천이나 있는 우리나라 그 국방 세력, 공군 세력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긴장이 고조되고 유사시에 될 때는 이제 전진 배치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도 사실 제2공항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공공연하게 제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하치면은 바로 당장 어떤 긴장감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남부 탐색 구조 부대를 그렇죠. 창설한다는 네. 내용만 사실 나왔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 동진하에서 조난 사고가 났을 때 그 선박으로 도달한다는 건 사실상 그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항공기가 접근해서 수색과 구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2공항의 문제는 그런 어떤 그 왜 필요로 한가에 대해서 솔직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아가서 제주 연력 교통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만일에 제2공항이 완전히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제주공항과 제2공항을 두 개의 공항 체제로 계속 이용할 것인가? 아니라면 또 다른 새로운 대안 내지는 새로운 포괄적인 접근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호남과 제주 사이의 해저 철도에 관한 논의가 같이 연결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러한 이해나 어떤 그 비전이 공직자들은 어떤 국가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히려 전문가 그룹보다 더 높은 이해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들은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반대 여론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경도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현 변호사님의 논리대로라면 제2공항은 더더욱 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반대 단체에서는 군사기지화돼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그룹이 좀 다소 높은 것은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좀 순응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일정 부분 정도 감안된 수치 있겠고 또 하나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좀 일단락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도 수치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보고요. 오히려 전문가 그룹에서 보여지고 있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이 지금 현재 도민들의 여론의 향방을 좀 제대로 좀 짚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분들이야말로 그러니까 정치나 현안 문제에 대단히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2공항 문제라든지 제2공항이 향후에 제주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도민 전체의 여론을 좀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제2공항이라고 하는 이슈가 이게 더 이상 이 찬반의 논리보다는 반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항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돼야 될 하나의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지표로 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최종 보고서가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마지막으로 제주 신화월드 대형마트 논란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 부지 안에 외국계 유명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들어선 아울렛 형태의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에 이어서 이번에 대형마트까지 입점한다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주 신화월드에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화역사공원 사업 시행자인 JDC는 지난 4월 사업지구에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신화월드 운영 사업자인 람정 제주개발 측에 따르면 해당 상가에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창고형 마트 입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져 지역 상권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시행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입니다. JDC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상가 시설을 좀 변경하는 내용의 그 개발 사업 시행 승인 변경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화월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건 람정 제주개발이라는 기업인데 이 람정 개발 측에 따르면 이곳에
외국 기업의 창고형 마트 입점이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는 뭐 업체명까지 거론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제주에서 부딪히는 게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지역 상권과의 충돌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창고형 마트로 지금 이제 업태가 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주에는 본격적인 창고형 마트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식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창고형 마트들이 좀 있는데 식자재만 하기 때문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또 뭐 지역에 따라서는 공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마트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일반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들을 한꺼번에 쇼핑할 수 있는 창고형 마트는 없죠. 그래서 창고형 마트가 만약에 입점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지역 상권과 충돌하겠냐? 저는 충돌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할 만한 어떤 다른 업종이 없어요. 영향은 받겠지만 직접적인 경영 관계는 없다 보거든요.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창고형 마트가 입점이 돼서 주말이든 이런 때 우리 뭐 관광객도 있지만 우리 제주도민들도 그쪽에 많이 이제 일종의 그런 쇼핑을 하러 가게 되면 그 시간이 상당히 멀죠. 제주시에서 보면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간 김에 그 주변에서 식사나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화월드 거기만 내부에는 몇 가지 시급여부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일대에 도로가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상가나 그 음식점들이 많이 입점이 돼 있는데 예상했던 것만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이제 빈 점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있고 상가가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신화월드 자체의 상가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가들이 오히려 저는 그 상생이 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많아지면 지역 상권은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생길 때도 중소기업 벤처부에서인가 사업조정을 공고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역 상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도 좀 인정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렇게 창구형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익의 역외 유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아마 현 변호사님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이제 따져보자고요. 신화역사공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요구했던 건 뭐냐면 제주의 신화나 제주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그런 테마파크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신화역사공원이 쳐진 거 보니까 카지노 들어선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다시 대형마트 들어선다고 그러죠. 결국 당초의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의 근본적 취지와 달리 이렇게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소비자의 어떤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그 제주도 지역에 있는 상권의 영향력이라든지 그리고 제주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든지 경제적인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밀도 있게 좀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지역 상권과 과연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최근에 그 신화월드의 그 중앙 광장에서 그 제주 푸드 페스티벌을 열었죠. 이제 그동안 푸드 페스티벌은 뭐 다른 지역에서 일종의 이제 그 공환지라고 할까요? 뭐 2호 그 본마월드 개발 예정지라든가 그런 데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화월드에서 했는데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가보셨어요? 예. 그 일대 푸드 페스티벌 하는 일대만 사람들이 좀 있고 나머지 시설이나 지금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도 보니까 정말 손님이 없어요. 사실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도 보니까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만한 어떤 그 이제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도 나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 사람들 이게 지금 곧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장사가 되나 이렇게 팔이 날리고 있는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왕 그쪽 지역을 어떤 개발을 해서 그 지역 그 일대 지역에 일종의 중심 상업지구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는 당초 목표가 있었다면 당초의 계획과는 좀 달라졌어도 어떤 인구의 유입 요소는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또
제주도에 있는 소비자들의 그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의 상권하고는 서로 상생 관계가 돼서 저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신화 역사공원이라는 어떤 그 명분은 좋았지만 그 컨텐츠가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서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사업의 어떤 동인으로 삼는 거, 모티브로 삼는 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동윤 박사님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신화 역사공원 왔더니 뭐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제주 신화도 없고 제주 역사도 없는데 뭐하러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발 사업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사업자가 한 거니까 사업자의 잘못된 판단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업 보상의 형태로 계속해서 사업을 변경해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지역 상권에 있는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무리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히 시작될 때 저희 도민들하고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거듭 사업자가 말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거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에 한참 이전에 그 사업의 방향이 결정됐었고 그 저변에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면 뭔가 이제 사업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제가 완전히 이제 무너졌죠. 앞으로도 그 전제가 과거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신화 역사라든가 이런 종류의 테마 공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데가 디즈니 월드죠. 뭐 미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는데 사실은 테마 공원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디즈니라는 그 만화 영화 캐릭터 그것이 보편적으로 세계에 알려진 다음에 테마 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신화 역사 공원도 정말 이게 테마 공원으로서 성공을 하려면 제주 신화 역사에 관련된 그 어떤 캐릭터, 어떤 컨텐츠가 많이 개발돼서 만화 영화가 되든지 어떤 영화가 되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거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로 가겠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좀 이제 당초 목표가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그 지역에 사람이 안 와서 그 거대한 그 개발된 이제 건물들을 일종의 유령타운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과연 제주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게 개인 사업자의 사업의 부진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사업자가 고민하는 건데 그 지역 상권하고 그 지역 제주도민들하고 간의 상생 약속을 거듭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의 물론 이 논란을 이렇게 야기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제주 지역 주요 이슈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저희 명쾌한 주는 카타르 월드컵 중계가 끝나는 대로 화요일 밤 11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